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제주 신보, 제주 CBS가 공동 기획한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듣는다. 진행을 맡은 김현선입니다. 제주 MBC는 제주 신보, 제주 CBS와 함께 도지사 후보의 철학과 정책을 검증해보는 토론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채택한 10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들을 이 시간 매주 한 분씩 모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녹색당 고은영 후보와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를 만나봤고 이제 3명의 후보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다뤄지는 질문들은 패널로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해 선정했고 후보 측에는 사전에 어떠한 질문지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제주 MBC, 제주 신보, 제주 CBS가 공동 기획한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듣는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도지사 후보는 실용과 개혁의 리더십을 내세우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 후보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셨었고요. 98년에. 네, 시장에도 출마를 하셨었고. 공천을 못 받아서 본선을 못 나갔습니다. 네, 지난 총선에도 출마를 하셨어요. 2014년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다시 지사 선거에 이번에 도전을 하십니다. 네. 출마 결심하신 이유 궁금합니다. 제가 도당위원장을 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책 대안들을 줄기차게 일관되게 제시를 해왔었고요. 어쨌든 다들 아시다시피 원희룡 지사가 무소속 탈당을 하면서 바른미래당의 제주도지사 후보가 없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직의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책임감이 있었고요. 또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의지하고 또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 또 하늘의 뜻하고 또 부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해왔던 제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과 대안을 도민들에게 제시를 한다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도정의 리더십이 실용과 개혁이라고 한다면 선택받을 수도 있다. 그런 판단, 책임감과 현실적인 어떤 시대 정신에 대한 요구에 대한 어떤 부응, 이 두 가지를 고민하면서 출마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전과 대안으로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예, 그렇게 들리네요. 네. 그러면 이제 장성철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권자분들 장성철 후보에 대해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시간은 키워드를 통해서 본인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본인을 소개할 키워드를 사전에 부탁드렸어요. 후보님, 네, 예. 준비 혹시 되셨나요? 예, 여기 있네요. 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장성철은 실용주의자다. 네. 한번 읽어주시죠. 본인을 소개하는 키워드니까. 장성철은 실용주의자다. 네, 실용주의자다. 네. 아까도 제가 앞서 말했지만 실용과 개혁의 리더십을 내세우셨어요. 네. 실용이라는 단어가 장 후보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네.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 성향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쭉 살아오면서 어느 한쪽에 극단적인 주장이나 구호가 등장을 하면 관심은 가는데 이게 제 몸과 마음이 이렇게 동조가 잘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치를 시작을 하면서 국민의당 창당할 때 참여를 했는데 양극단을 배제하고 합리적 개혁과 선찰적 보수 이런 세력들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노선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이 정치에 참여했고요. 지방행정은 사실은 진짜로 이념과 지역과 세대와 이런 틀에 갇혀선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찬성과 반대를 가끔 언론 인터뷰에서 후보한테 요구하는 걸 받을 때 참 답답해요. 찬성과 반대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더듬어서 이렇게 그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확실한 실용주의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실용주의자다. 네. 네. 그러면 본인이 선택한 키워드를 통해서 후보의 생각을 잠시 들어봤고요.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장성철 후보에 대한 이미지는 어떨까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유권자를 대표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 나오셨습니다. 저희 토론회에는 도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상 13분이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분들 가운데 4분이 이 자리에 패널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를 제주답게 주민자치와 생활정치를 강조하는 제주주민자치연대 강호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로컬 푸드를 활용해서 제주의 미래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서미다의 김종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섬다운 섬, 제주다움을 이야기하는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김태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제주 안에서 제주 청년의 미래를 꿈꾸는 제주 청년 네트워크 유서영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이제 후보가 실용주의자라는 키워드로 본인을 소개를 하셨어요. 내용들을 뭐 짤막하게 들어봤는데요. 뭐 다들 공감하십니까? 일부는 네. 네. 일단 실용주의라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적 키워드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제 실용주의라는 게 실질적인 효용을 중시하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저희들이 아마 실사고지적 자세와 얼마나 구체적인 정책을 내놨는지를 주요한 검증의 키워드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겠습니다. 네. 기업도 직접 경영해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누구보다도 실용의 개념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예. 저희가 오늘 그 실용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들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잘안 되신 걸로. 아픈 데를 또. 집을 넘겨서요. 네. 또 새로운 그 인수자가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중들이 생각하는 장성철 후보에 대한 이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패널 분들께서 후보에 대한 이미지 키워드를 뽑아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후보 본인이 제시한 키워드는 뭐 자신을 부각할 수 있는 장점, 뭐 긍정적인 측면들을 뽑으셨겠지만 패널들이 뽑은 키워드는 뭐 약점, 뭐 아니면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장성철 후보의 이미지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패널들이 선정한 이미지 키워드는요. 장성철은 왕의 남자이다입니다. 왕의 남자다. 네, 네. 저는 짐작이 좀 옵니다. 뭐 네. 정확히 저 단어 많이 들었죠. 네, 장 후보님의 이력을 두고 뽑은 것 같거든요. 일단 네. 패널 분들이 왜 저런 이미지 키워드를 뽑았는지 얘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네. 장 후보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우금민 전 지사 네. 시절에 보좌관과 정책개혁관을 역임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최측근 중에 한 명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왕의 남자라고 회자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혁의 리더십을 주장하고 계신데요. 과거 제주형 삼김이라고 불리는 과거의 리더십을 지탱했던 한 축에 계셨던 분이 과연 개혁의 적임자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반론이 좀 있고요. 네. 또 하나의 반론은 주로 이제 2인자, 측근의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리더로서의 자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인자와 측근의 책사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람을 포용하고 사람을 끌고 가는 리더십은 좀 부족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것들이 좀 단점으로 얘기되는 것 같습니다. 뭐 또 다른 아울러서 이번 선거분관에서도 초창기 이슈가 또 우금민 전 지사였습니다. 그래서 예. 이와 관련해서 여러 후보님들이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성철 후보님도 제가 그때 파악한 바로는 또 우금민 지사에 대한 좀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걸로 나왔는데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장 후보님 가만히 있으면 안 되시겠죠? 네. 왕의 남자라는 표현에 대해서요, 저 받아들이고요. 민선호기 도정 2년 동안 도정의 정책 기조와 방향을 설계하고 구체적인 일을 했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중심에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을 워낙 몰입해서 하다 보니까요.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그 정책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다시 돌이켜봐도 상당한 비중 있는 역할을 했던 게 맞고요. 그런 차원에서 왕의 남자라 그러면 전 승인을 하겠지만 이 세간에서 얘기하는 왕의 남자는 우금민 전 지사를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에 도움도 받고 그거를 또 계승도 할 수 있는 왕의 남자가 되면 왕위도 계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지난 총선 때 우금민 전 지사님한테 찾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좋아는 하지만 왜? 찾아가면 전직 도지사로서의 어른의 역할을 포기하도록 제가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선거에 개입하도록 요청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마음은 굴뚝 같았어요. 표를 얻고 싶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또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은 제가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찾아가지 않았고요. 또 새누리당 선대에 갑자기 참여하신 그 순간부터는 정책 선거에 개입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제주판 삼김 정치의 패거리 정치의 중심에 서서는 안 된다. 그 중심에 서는 정치 이제 그만하셔라. 그렇게 정당하게 요구했고요. 아까 우리 강호진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우금민 전 지사에 관련된 얘기하고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 최근에 문대림 후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 도지사가 제주 선거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패거리 정치의 연장입니다. 지역 촛불 혁명의 지역적 완성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면서 출마한 후보가 전직 도지사에게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요청해도 부족한 판에 선거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왕의 남자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시청자분들께 제 나름대로 변명을 한다면 저는 2년 동안 관료사회에 가서 일을 하면서 관료사회의 관행과 질서에 단 한 번도 타협을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는 관행에 있어서 늘 주민 편에 섰고 의사결정을 할 때 좀 독단적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지만 그 가치의 중심에 있어서는 민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제 철학을 갖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고급 관료사회하고 부딪히고 갈등하는 일이 많았었죠. 그게 전 소지사라고 하는 별명도 있었고요. 왕의 남자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좀 제 스스로 떳떳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관료사회의 개혁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인자라고 하는 이미지도 얻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정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굴러가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지금은 도당위원장이라고 하는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서 당을 이끌면서 리더십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의 또 추가로 반론을 드리면 왕의 남자를 이제 좋은 왕의 남자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정치적인 것과 함께 저는 정책적 책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아쉽게도 이제 우금민 지사 시절에 약속하셨던 해군기지 문제라든가 예. 행정체제 개편 대부분 망했거든요. 예. 이에서 본인의 책임 없으신지. 강동균 회장님, 고건일 위원장님, 강장에 계신 많은 분들하고 공개 토론을 주선하셔도 좋습니다. 장성철 기획관이 있을 때 강정마을 주민이 역대 가장 대화가 잘 됐다는 평가를 저는 받았습니다. 그분들한테 직접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크루즈항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 버렸을 때 해군 기지로만 100% 가는 그 시설을 국방부하고 싸워서 우리 국방부 관료들을 불러다가 제주도청에서 청문회도 했잖아요. 지방정부가 국방부의 중앙정부의 관료들을 불러서 청문회 한 게 아마 제주도 행정사상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없었던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루즈 민항 기능을 회복하고 그걸 확보하는 그 일을 하면서 지역사회도 도움이 되고 국가안보에도 기여하면서 강정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업무에 대한 자부심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단 지금도 정책 결정이 국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원초적인 그 한계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그 강정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수준까지 풀지 못했다고 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 또한 저는 인정합니다. 우금민 지사가 당선된 이후에 이제 보좌관 역할을 하셨지만 예. 실제로는 당선자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셨던 것 같거든요. 예, 98년에는 제가 그 선거에 개입을 해서 선거 지원을 하지 않아서 이게 초대받아서 갔고요. 네, 네. 2012년에는 선거 과정에 네. 정책 그 얘기는 홍보 메시지. 실제로는 그 패거리 정치의 한 가운데도 같이 계셨던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후에 은퇴 이후에 패거리 정치가 생긴 것이 아니라 현직 지사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패거리 정치가 있었고 네. 그 한가운데 같이 있었더라고 하는 지점은 네. 개혁을 다시 부르짖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은 좀 있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예리하신데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패거리 정치는 불가피합니다. 현실 정치에서. 저는 그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패거리 정치가 국가의 이익이나 공익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은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금민 전 지사님 모시고 정책적인 서포트를 하고 보좌를 하면서도 그 그룹에 있었죠. 그런 면에서는 패거리입니다. 그러나 우금민 전 지사와 함께 일을 하면서 의사결정의 내용이 제주 지역사회 이익을 넘어서거나 그걸 벗어나는 공익을 해치는 수준까지. 그래서 이 패거리의 이익이 제주 사회 이익을 해치는 그런 의사결정에 저는 참여하지 않았고 그런 기준에서는 저는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네.
키워드가 예민했나요? 엄청 뜨거운 토론이. 아무튼 2인자라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한다. 근데 하지만 패널분들은 정치적 책임을 어느 정도는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 후보님께서는 나는 정책적 소신만은 지켰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아니요. 키워드 토크가 너무 치열해서 지금 앞으로 갈 길이 많습니다. 예. 네, 초반부터 후보와 패널들의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주의 현안에 대해서 장성철 후보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패널들께서 제주 현안과 관련해 분야별로 핵심적인 질문을 준비하셨고요. 네, 질문을 듣고 장 후보님은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김태희 교수님께서 열어주실까요? 네. 저 공약에 관련된 첫 질문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실용주의자라고 천명을 하시고 또 그 부분에서 굉장히 도민을 위한 정책 공약을 내셨다고 보고요. 또 그게 제주 도민을 위한 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최우선 공약 중에 하나가 친환경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확대해서 이제 재정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수단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은 이게 연장선에서 들여다보면 뭐랄까요, 이 토목 중심의 개발하고도 연관되는 같은 맥을 저는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후보께서는 뭐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인가? 과거에 말씀하셨던 공익 내지는 제주도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는 우리 이 장 후보께서는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뭐 지정학적, 또 환경적, 또 문화적, 역사적 자원의 가치가 많고 그것이 제주도의 발전의 원동력이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상당히 모순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우선 케이블카 관련해서 제 민선 오기 때 그 의사결정했던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비양도 케이블카 혹시 기억하시죠? 네. 그 민선 오기 때 취소했습니다. 제가 역할을 많이 했고요. 케이블카 자체를 저는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고민은 후순위였습니다. 민간 기업이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전 반대했습니다. 제주도의 경관 자원은 도민의 공공 재산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케이블카를 공기업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환경 훼손의 문제 있습니다. 뭐 인정하지 않고요. 근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이 최소화하고 도민들이 상당 부분 공감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환경 훼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역으로 상당한 수준의 도민의 복리에 쓸 수 있는 재정 수입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거는 교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친환경 케이블카를 얘기했고요. 외국인 전용 대형 카지노도 그렇습니다. 남정에서 7배 면적 늘리는데 외국 자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업을 주면서 이 독점적 인허가권 자체가 이거 도민의 재산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제주도민들의 이익에 더 많이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주도가 설립한 공기업을 갖고 카지노 경영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게 훨씬 더 나은 대안이 아니냐. 이게 실용주의적 관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까 모순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셨는데 현실 정책을 도정에서 실제로 하다 보면 늘 그 가치의 모순에 항상 중심에 서 있습니다. 성장을 하면서도 복지를 해야 되고 복지를 하면서도 성장을 해야 되고요. 아까 친환경 케이블카를 하면서 재정 수입을 가져서 도민의 많은 주택, 교통 이런 복지 정책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당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부 경관이나 환경이 훼손되는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경계면에 서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게 전 도정의 리더십이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재정 확보가 꼭 그 우리 제주의 여건과 맞지 않은 부분의 어떤 그 개발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이 최선의 수단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국은 케이블카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공기업이 운영하냐 민간기업이 운영하냐 문제에 대한 차원이 아니고요. 결국은 이게 경관이라는 공공적 자원, 환경이라는 공공의 자원의 가치 공유를 어떻게 하는가의 방법의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단순한 재정과 공기업이 한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는 논리는 상당히 저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 이게 저 케이블카를 왜 자꾸 우리는 이게 케이블카가 언제 나온가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이 제주도 종합개발 계획을 할 때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 이제 비양도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학교들은 케이블카 이야기 처음 나오거든요. 또 50년 전, 60년 전에 이 정책이나 이 개발 방법의 이야기를 왜 계속 아직 그런 아젠다로 가져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었는데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개발, 다른 방법의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모순이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 훼손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했을 때 재정 수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이 있겠죠. 전 그중에서 케이블카가 환경 훼손이 제일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되면 철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제주의 여건하고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주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경관 상품을, 경관 자원을 상품화하는데 케이블카만큼 좋은 대안이 있느냐라는 저는 또 질문을 역으로 하고 싶고요. 케이블카 그 자체가 어떻게 설치되느냐에 따라서는 환경 훼손이 될 수도 있고 환경 보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 호주의 스카이레일사의 그 열대우림 지역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예. 유네스코 세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는 상층부를 케이블카가 다닙니다. 그리고 열대우림 지역을 그 입장객,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케이블카를 씁니다. 그런데 유네스코에서 거기를 세계 자연유산 지역, 세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케이블카 그 자체가 환경 훼손 자체에 무조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제주도에서도 충분한 도민적 지혜를 모아서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느냐에 따라서는 환경 보전의 기능을 하면서 경관 상품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출마 선언문에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담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다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라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논의가 아까 김태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960년대 이후에 그 당시에 진행됐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미 등산로가 어느 정도 잘 정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케이블카로 설령 관광객들을 이제 많이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 한라산 자체에서 그런 관광객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환경 수용력도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친환경적으로 설치해서 환경 보존을 덜 하겠다라고 하시지만 그 말 자체도 이미 많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현재 오늘 이 순간까지 한라산 케이블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친환경 케이블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케이블카의 대상 지역이 꼭 한라산이어야만 된다는 생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도민의 복리 증진에 쓸 수 있는 재정 수입을 2조 원을 우리가 벌어들이겠다고 하는 목표를 제가 제시했는데 그걸 위한 가장 최적의 친환경 케이블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에 놔야 되고 어떻게 놓을 거냐 하는 건 도민적 논의를,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치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한라산 케이블카에 관련된 부정적 논의 있었던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2조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지금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공기업화, 그다음에 그 친환경 케이블카, 그다음 대체에너지 세 가지 산업을 얘기하셨어요. 세 가지 산업이 각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수입을 대충 어림적으로 계산해 보셨나요? 해봤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그걸 공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친환경 케이블카와 그다음에 또 그 외국인 전용 대형 카지노 외에 저는 면세점과 그리고 항공사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2조라고 하는 게 이제 재정의 이익이 2조라는 거죠. 그렇죠. 매출 이익이 예. 아니라. 네. 위원께 딱 하나만 더 질문하고 저희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뜨겁습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 이거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또 이게 비생산적인 논의가 계속 반복되는 어떤 우리 도정의 문제에도 좀 지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미 김태한 도정 때 한라산 케이블카를 비롯한 다른 문제들 그리고 비양도 말씀하시지만 비양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은 이런 것들이 TF의 검토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결과 경관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만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서 그게 취소가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시 또 케이블카를 들고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다.
라는 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논의 제가 도에 있을 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의견도 있었고 또 가능성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던 보고서도 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뭐 그 가능하다, 불가하다 이런 논의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친환경 케이블카를 통한 경관 상품 창출이라고 하는 목표를 놓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기준을 놓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갈 길이 멀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 대표님. 네. 연장선에 있는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공개 여파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2017년 제주도 내 카지노들의 현황을 보니까 8개의 인허가 되어 있지만 전체 매출액이 2천억을 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인 카지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대형화되고 있어서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는데요. 일단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공개 여파를 하시려면 어느 정도를 투자를 하실 거고 거기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매출과 이익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람정이 그 매출액 2천억밖에 안 되는 제주도 시장에 기존 매장의 7배 면적의 대형 카지노 면적을 요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미 제주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전용 그 대형 카지노의 시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기업이 해야 된다고 해서 기존의 대형 카지노에 있는 람정 같은 회사는 하지 말아라 이건 아니고요. 약간의 경쟁 과점이지만 좀 경쟁의 요소가 있어야만 오히려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대규모 투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지점인데 네. 과연 어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의 매출과 이익이 나는다는 거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사업하시잖아요. 네네. 시나리오가 참 많아요. 네네. 예를 들면 지분 참여를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그 논의 단계를 깊게 안 들어가는 이유가 공기업이 경영을 한다고는 큰 원칙을 갖고 가장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제주도 내에 있는 그 카지노 경영 관련 유경험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경영을 하고 실무에 뛰었던 분들하고 충분한 토론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뭐 몇 배로 하겠다 이런 것들은 저는 바람직한 의사결정의 그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자신 있는 건 뭐냐 하면 외국인 전용 대형 카지노라고 하는 사업이 독과점적 권한을 가진 도의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도민의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지금 관광진흥기금이 10% 부과해서 가져오잖아요. 그거 너무 적다. 우리가 직접 하자. 왜 그리고 외국 자본한테 인허가 줄 때마다 우리가 논란을 해야 됩니까? 우리 재산 갖고 제주도민이 직접 해서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큰 원칙에 대해서만 오늘 선거 때 공약으로 하고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논의를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실용주의를 워낙 주장하시니까 실제로는 구체적 계획이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한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영역은 독과점이라고 얘기했지만 제주도에 이미 8개가 공급되어 있다고 하는 건 이미 민간 영역에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그리고 공공이 과연 그런 경쟁을 통해서 이겨내서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국내 전체 카지노 현황만 놓고 봐도 외국인 카지노의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한 투자만큼의 얻어낼 수 있는 도민적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비전들을 향후에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인 논쟁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네. 카지노 경쟁 시장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그거는 독과점적 시장입니다. 제주도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개의 사업장 중에 람정만 지금 면적을 확대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놔두면 나머지 7개의 사업장도 대형 카지노로 하겠다고 면적 확대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도가 그런 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면 제주도는 대형 카지노의 천국이 됩니다. 그것도 외국 자본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카지노 사업하지 말자라고 하는, 카지노 자체를 반대하자고 하는 건 전 실용적 관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수익률에 관련돼서는 제가 사업을 해봤거든요. 하시잖아요. 어떻게 창의적으로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람장 같은 데도 홍콩의 자본들을 갖고 와서 저렇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주도가 세운 공기업이 외국의 자본을 일정 정도 지분 참여를 시키면서 데려올 수 없습니까? 그럴 능력 갖고 있는 인재 제주에 많습니다. 왜 제주도가 앞장서서 그런 계획들을 한 번도 안 해봅니까?
저는 제주도가 좀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관점에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독점적 인허가권이 도민의 공동 재산이라고 하는 책임감을 갖고 한다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반론인데 네. 우금민 지사 시절에 어쨌든 이제 사실상의 50대 50으로 해서 제주항공을 출범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 잘 아시잖아요. 제주도 지분이 별로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카지노 시장도 그렇다면 재산이 맺었을 경우에 람정 다음에 들어올 게 녹지인데 녹지 인허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대규모 저는 카지노인데. 람정이 그 인허가 과정을 보면서요. 일단 된 것에 대해서 원지사를 비판하는 건 좋은데 네. 그 다음 들어올 게 녹지 그룹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네. 람정이 한 부분이 신규 허가입니까? 기존 사업의 양도 연장입니까? 양도 내용적으로는 양수죠. 신규 허가입니다. 내용적으로. 법률상은 양도 양수죠.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신규 허가를 주면서 신규 허가 아닌 것처럼 도에서 발표했습니다. 저는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가 분명히 이 인허가권은 제주 도민의 공공 재산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지그룹 원칙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외국인 전용 대형 카지노를 도가 직접 공기업을 설립해서 하겠다고 하는 원칙을 세우면 줄 수 없는 거죠. 맞겠다. 예, 당연한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그 항공사 얘기 말씀하셨는데 출범은 김태환 도지사 때 했고요. 제주 에어는. 설계는 우지사 때 하신 거죠. 지분 참여는 김태환 도지사 때 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지분 참여의 목적이요. 항공사를 갖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주 항공을 만들어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과 이렇게 독점되어 있는 시장에 과점적 경쟁 시장으로도 만들어 가지고 항공 요금을 내리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요금이 안 5대5로 내렸지 그래서 5대5로 한 게 아니라 50억만 출자했던 겁니다. 초창기에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 50대 때. 효과는 충분히 봤지 않습니까? 저가 항공이 많이 생겨서 그 후에 제주도 항공 시장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30,000원짜리 생기면서 그런 목표를 달성을 했잖아요.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 외국인 전용 대형 카지노와 관련해서는 지분 참여해서 무슨 경쟁 시장을 만들고 가격 인하하는 이런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 공사를 만들겠다는 거네요. 지분 참여가 아니시라고 하면. 지분 참여 방식은 도가 51% 아니, 갖고 지분 참여도 하나의 방법이 네, 될 수 방법이고. 있다. 예를 들면 제주도가 70% 갖고요. 외국 자본한테 30% 주는 그런 방식으로 그 사업 참여를 해오는 거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붙여가지고 그럼 결과적으로 실용을 앞세우긴 하지만 그러면 제주도의 그 미래 가치가 또 카지노 도지사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너무 가치를 너무 외면해서 돈만 벌자 하는 건 또 다른 또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강 대표님, 예. 돈만 벌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취지는 그거지 않습니까? 아니, 도민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서 친환경 케이블카, 그다음 카지노까지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논리적 구조는. 돈만 벌자라고 하는 도지사가 예. 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예. 골목 상권의 현장의 바닥에 있는 정말로 그 지역 경제 현장에서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 재정을 갖고 주택의 문제, 하수도의 문제, 교통의 문제, 복지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카지노라고 하는 부정적 이미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감수하고서라도 외국 자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 돼서 주인이 돼서 경영을 해서 벌어들일 수만 있다면 전 충분히 그런 정도의 가치 충돌은 도민사회가 전 수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반론입니다. 그러면 재정 확대가 목적이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세의 지방세 양이 한 푼도 안 되고 있습니다. 국세가 거치는 게 1조가 넘는데 차라리 그런 쪽에다 힘을 더 써가지고 매해 1조씩을 가져오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는 또 주장도 있거든요. 사업을 새로 벌릴 게 아니라. 재정과 관련해서 이제 국세 지방세 얘기까지 나오면 이제 주제가 너무 넓어지고요. 사실은 국세가 지방세로 넘어가면 제주도가 손해지요. 예, 그건 뭐 손해입니다. 계산하기 원래는 그 어렵죠. 손해입니다. 그건 논외로 하고 그래서 기존에 재정 수입이 되는 한 5조 정도의 이걸 어떻게 잘 쓰느냐 하는 문제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더 많은 복지와 도민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재정을 추가로 확보하는 거는 이거는 도전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장성철이가 해내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드림타운 좀 간단히 좀 짚고 그다음 또 약간 또 다른 논의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일단은 건축 인허가 당시 보면 카지노 면적이 대충 나옵니다. 네. 네. 그럼 드림타워를 허가할 때는 이미 이제 카지노 허가를 가정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전 도정 때 이루어진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52층이었죠 원래. 네네. 그리고 건축 인허가는 김태환 도정 때 했죠. 아, 그리고 52층으로 설계 그 허가는 우금민 도정 때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마지막에 설계 변경하는 허가를 못하게 했죠. 원희룡 도지사가 당선자 시절에. 네네. 그래서 못했습니다. 근데 52층으로 인허가가 들어왔던 거지요. 그래서 원희룡 지사가 들어서 몇 층으로 했습니까? 30몇 층 정도로 38층으로 했습니다. 52층은 되고 38층은 안 된 이유를 난 지금도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예, 저는 예. 뭐냐 하면 거기에 보면 그게 카지노 그 면적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 저도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신규 허가로 보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결정이 네. 우금민 지사님 시절에 발생한 일이잖아요. 못했죠.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못 갔지만 못했죠. 네, 네, 그 실제로는 원희룡 지사께서 하셨죠. 그러니까 38층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무튼 네. 찬성 기조로 쭉 가셨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 원희룡 지사가 당선된 이후에 이제 당선자 시절에 최종적인 딜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려 보니까 이제 결국 카지노 인허가를 한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사실상.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지노 인허가 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면적만 그렇게 갔다고 네네.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네, 잠시만요. 네, 네. 너무 뜨거워서 일단 패널분들도 그렇고 네네. 후보님도 심호흡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질문 여기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아니, 주제? 하나만 좀 이렇게 질문이라기보다는 간단하게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큰 틀에서 이렇습니다. 이제 그 공기업이 민간 시장에 진출을 할 때는 이제 위험도 있고 경쟁력도 있고 이제 의미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독과점 시장을 얘기하는 건 한쪽으로 얘기하면 민간에서 잘 진행되지 않는 영역에 진출하겠다는 겁니다. 민간에서 잘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공이 너무 무리해서 2조 원의 재정 수입을 추측한다는 것 자체가 민간에서의 독과점을 가지려고 하는 자세 자체가 논란의 사업들을 계속 벌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하고 근본적으로 인식이 다르세요. 네. 민간에서 하기가 부담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서. 아니죠. 네, 네. 민간에 주면 그거 완전 특혜 사업이에요. 그냥 민간이 다 좋아하죠. 근데 인허가를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허가 사업 자체가 공공적 성격이 많은 사업이거든요. 카지노도 사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접근하는 것이고요. 친환경 케이블카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굳이 그 사업 자체가 문제가 없으면 영역을 넓히거나 애초부터 그냥 공기업화로 하면 문제가 해결됐을 건데 이제까지 그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그 사업 자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과 여러 가지의 부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 인허가 자체를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잠시만요. 보고요. 네. 기존의 의사결정을 해왔던 정치 세력, 거기에 일부 부합했던 관료 세력, 이런 분들이 독점적 힘을 가진 자본 세력하고 영합했다는 네, 뜻을 네, 생각합니다. 네. 공기업이 쳐들어가는 거는 공기업이 이걸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기득권 구조를 깨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카지노 부분만 하더라도요. 정치 세력과 카지노 자본 세력이 항상 핑퐁 게임을 하면서 계속 사업을 넓혀왔습니다. 이 부분을 왜 자본 세력한테만, 그것도 외국 자본한테, 대형 자본한테만 사업 인허가권을 줘야 되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자 후보님,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의 끝장을 보고 싶습니다. 예. 하지만 말씀하십시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끝이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고요.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유 대표님이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주시죠. 네, 제가 이 열기를 좀 식힐 수 있는 질문을 하면 좋을 텐데 감사합니다. 또 제가 핫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바로 공공임대주택 관련인데요. 아, 예, 예. 네, 공공연구임대주택을 3만 호 공급하시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3만 호라고 하는 공공연구임대주택을 새로 지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형태를 변경하시겠다는 건지 일단 그 부분 질문 드리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재원 조달이라던가 부지 확보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원 조달도 마찬가지로 아까 방금 논란이 있었던 카지노라던가 그다음 친환경 케이블카로 재원을 확보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아까 금방 논의만 보더라도 도민적 합의가 아주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재원 확보 없이 이제 이런 공약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난항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공부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3만 호는요. 그 원희룡 도정이 만든 제주형 주거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주택이 7만 호고 또 공공임대주택이 3만 호입니다.
근데 그 3만 호의 내용을 보면 행복주택이 8천, 또 공공임대주택이 12,000, 또 민간임대라고 하는 뉴스테이가 10,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3만을 그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한 임대주택이요, 공공임대주택이 한 10,000세대가 안 돼요. 나머지 다 사실 분양이에요. 뉴스테이라고 하는 것도 민간임대라지만 그 나중에 8년인가 지나면 분양 전환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성격은 원희룡 죄주형 주거 계획은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서에 제가 인정한 것은 2025년까지 3만 호 정도의 임대주택을 하겠다고 했으니 이거를 장성철 후보가 생각하는 공공연구임대주택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3만 호를 제가 설정했단 말씀드리고요. 재원 형태는 많이 다릅니다. LH공사에서 하는 혹시 저 아라동에 그 연구임대주택 아시죠? 그런 데들은 들어가면요, 그 소득 기준이 있어요. 그 저소득층이라야만 거길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들어간 분이 경제활동을 잘했어요. 그래서 소득이 막 늘어요. 그럼 나와야 돼요. 그럼 주거가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연구임대주택을 저는 얘기합니다. 주거권의 침해나 주거의 불안은요, 저소득층에만 지금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중산층한테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식이 시집장가 갈 때요, 집 하나 못 해줘서 가슴앓이 하는 부모들 굉장히 괴롭습니다. 청년 세대들 주거비 때문에 벌어들인 수익의 50% 이상을 써버리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소득 자격 기준도 없앤 그 공공연구임대주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케이블카나 이렇게 해서 2조 원 벌어들인 걸로 하겠다고 하는 건 혹시 모자라면 거기서 좀 갖다 쓰겠다는 뜻이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혹시 유 대표님, 우리가 15평, 20평 이런 빌라를 지을 때 한 평에 들어가는 건축공사 원가가 얼마인지 혹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공사 원가는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대기업에 다니는 이 주택 건설회사의 고위 간부도 내 친구라서 다 들어보니까 제주도에서 350만 원이면요, 공사 원가가 나옵니다. 공사 원가요. 그러면 15평을 하면요, 공사 원가가 5,25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정원이 좀 마무리를 해주시죠. 예, 거기에 들어가는 땅이 2평이면 300만 원 평당 하면 600만 원이죠. 한 6천만 원 정도면 15평짜리에 임대주택을 짓는단 말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갚을 거냐? 도가 우선 빌려옵니다. 근데 이걸 50년으로 나누면 1년에 12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달이면 10만 원입니다. 50년에 걸쳐서 도가 갚을 테니 들어오신 입주자들한테 임대료로 10만 원씩 받으면 됩니다. 도 재정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답변하신 거에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공연구임대주택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제 그 저렴한 가격에 주거권을 보장받고 이후에 자립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물론 소득 문제라던가 이렇게 소득이 어느 정도 생겨서 이제 여기서 나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 집값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공공임대주택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바로 집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는 일단 공감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공공연구임대주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라는 단어의 문제인데 이게 그러면 이제 개인의 그러니까 공공의 자산이 개인의 자산이 되는다는 논의도 이제 피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영구적으로 임대를 하는 것이라면.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예, 부탁드릴게요. 임대 후에 저 임대 기간이 거치고 나서 자기 집을 구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네. 요새 집이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공공연구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이 공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임대료를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임대료를 갖고 돈은 그 연구임대주택을 지은 때 들어간 비용을 조달해 오잖아요. 부채로 가져온 거를 갚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만 만들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구조의 공공연구임대주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얼핏 들으면 우리 장 후보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 말씀 같기는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모순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일단 장기 영구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만 실은 이게 영구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소득 계층이 낮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비용을 부담을 상당히 줄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원도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주형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주형이 뭔가에 대한 정의도 상당히 불투명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후보들의 그 제시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소득 이야기하셨지만 소득은 또 계층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이 20대, 30대는 자가 계층보다는 임대 계층 소유고 40, 50대, 60대, 70대는 또 다릅니다. 근데 그런 소위 말하는 생애 주기별 공공임대주택의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식의 주택을 공급을 할 건가, 또 이것들이 지역별로 균형 발전에 연관시켜서 어떤 식으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구체성이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그 공공임대주택 공급 차원에서만 공급에 대한 것만 초점을 둔다면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원도정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공급 1번도에 몇만원만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구체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네, 잠시만요. 이거에 이어서 내용이 이어져서 제가 그냥 한꺼번에 같이 질문 드리고 예. 후보님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네티즌 질문을 받고 있어요. SNS를 통해서. 네. 거기에 올라온 질문 중에 지금 내용과 연관이 된 부분이라 지금 같이 드리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그 공공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소득 수준에 큰 차등 없이 입주 자격을 주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셨어요. 예, 같이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은 이게 전 세계 다른 지역은 다른 국가는 모르겠어요. 저희 우리나라에서 주거권과 주거복지에 관련돼서 접근이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한테만 그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거권은 우리 삶에 있어서 의식주에 들어갈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거를 선별적 복지를 하는 건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보편적 복지의 개념에서 저는 복지 정책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주거권을 누구한테나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갖고 그 입주 자격을 논하는 거는 안 맞고요. 또 저소득층을 갖고 입주 자격을 논하게 되면 입주 자격이 제한되고요. 그러면 공공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늘어날 수 없으면 민간 주택들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어느 위치에 할 거냐,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는 당연히 김 교수님 지적이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커뮤니티 단지를 어떤 식으로 거기에 문화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기존의 그 민간 아파트 정도 수준의 쾌적한 그 삶의 질이 아주 잘 보장된 주택 단지를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그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 좀 도민적 지혜를 좀 모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주거비에 대한 고통을 빨리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젊은 사람이든 부모 세대든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고 구매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야 소비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6, 70만 원 정도의 주거비만 절감이 돼도요. 지역 경제가 많이 돌아갈 겁니다. 지금은 주택이라든지 건설이라고 하는 비생산적인 쪽에 돈이 너무 가 있거든요. 이거를 소비, 또 레저, 문화 이렇게 실질적인 구매력이 발생하는 쪽으로 돈이 돌게끔 하려면 이런 비생산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주거비 부분만큼은 지방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고 이 정책을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유효 인력이 늘어나고요. 기업 유치하는데 가장 큰 전제 조건입니다. 좋은 기업이 제주에 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주거비를 낮추는 문제거든요. 안정화시키는 문제. 그래서 이거는 아주 복합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주거 비용을 낮춘다는 말씀하신 거 그는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요. 그 사회 소득 하위 계층에 있어서의 그 부분들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은 저는 굉장히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거 비용이
전체 소득 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거의 생존권의 문제거든요. 그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거는 당연히 인권으로서의 주거 부분에 접근하고 그것 때문에 국가가 그 부분을 헌법에 보장하는 대로 주거를 보장해 주는 주거 문제를 보장해 주는 게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다만 장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 부분은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제주도에 지금 여성 문제도 여성 주거 문제도 심각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미 1인 여성 가구가 우리 제주에 이미 그 남성 1인 가구보다 역전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여성의 피해를 입은 가정폭력이라든지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주거 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소득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청년들 문제, 이 청년들 문제는 결혼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주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이제까지 기존에 갖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 자격 조건을 저소득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유효하려면 중산층의 주거권이 보장된 나라여야 됩니다. 제주도 저소득층이 아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 주거비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거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택 공급이 아닌 다른 방법에 대한 지원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간접적인 지원 방법이 있는 거죠. 저도 이번에 많이 그 선별적 지원 방식 많이 고민해봤는데요. 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연구임대주택이 전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공공임대주택 3만 원과 아니라 10만 원 정도로 예. 그러니까 모든 주거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공급의 양은 제한되니까 예. 그 우선순위를 저소득층에게 배려하다는 게 가장 기본적 취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2025년까지 이렇게 했고요. 네. 그 기간 동안 당연히 청년이나 저소득층이 우선은 되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그 공공연구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해서 그 주택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이거에 대한 수요들이 더 많이 이제 생겨가기 시작을 하면 충분히 그 규모를 늘려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거를 지금 단계에서 3만 호를 해보기 전에 뭐 10만 호겠다, 20만 호겠다 이런 거보다 이 정책을 해서 주택 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또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효과와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해서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공공이 모든 주거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니 민간에서 하는 것들은 시장 자율에서 주거 비용을 줄이는 정책이 좀 필요하겠고 공공의 영역에서든 저소득층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 전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김 대표님도 이 공공연구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시는 거죠? 누구나 찬성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장 후보님 저기 또 다른 문제에서 들여다본다 그러면 지금 공개가 그렇게 많이 정확한 수치가 파악은 안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국토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의 미분양 주택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이 공급 확대만 논의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번 답변으로 이번 주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의 미분양 상태가 오고 있고 이제 뉴스 많이 나잖아요. 민간 주택을 분양하는 거와 공공연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미분양 문제는 정말 외람되지만 이 주택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상 반드시 오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또 문제가 해결되면 이대로 그냥 놔두면 어느 순간 또 한 번 옵니다. 갑자기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요동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요, 한꺼번에 걷어내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조금씩 걷어내면서 연착륙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공공연구임대주택이 제주 부동산 주택 시장에 끼어 있는 거품을 점차적으로 조금씩 걷어내는데 전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저 공공임대주택이 부동산에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는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지도 않고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구매 수요가요, 실질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거는 좀 더 다음에 또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고요. 강 대표님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예, 이번도 좀 쉬어가야 되는데 예. 좀 쉽시다. 세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예. 아까 어쨌든 우금민 소위 패거리 정치 세력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우금민 도지사 시절에 정책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2012년도에 우지사 당시를 보면 개인에 대한 이제 인격을 떠나가지고 정책적으로는 해군기지 문제 해결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기민주사 시절에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약간 첫 번째 반성적인 발언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약간 헷갈리는 게 정호철 후보님께서 내신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입장이 4월 25, 26일에는 행정시장 직선제라고 하셨다가 또 어저께 보도에 따르면 또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이렇게 명기돼 있어요.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좀 명확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금민 패거리 세력에 참여는 했으나 아니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정치적으로 참여하지 하셨다고. 않았으나 네, 대신 정책을 책임지셨기 때문에 예. 정책 관련해서 이제 중요했던 네, 우금민 도정에 제가 참여를 했죠. 예, 예. 참여했는데 실제로 우금민 지사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정치 세력에 도움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약간 동의하라고 예. 치면 이제 예. 행정계층구조 문제에 관련해서 예. 우지사 당선의 핵심적인 정책적 요소였는데 네. 그게 안 됐거든요. 임기 내에. 그 부분에 대한 근데 강 반성적- 대표님 아시잖아요. 그때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하려는데 정치 세력 아니요. 그러니까 우지사님의 정확한 공약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공약이셨고 안타깝게도 임기 4년 동안 이 부분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예. 추진하려 했는데 정치 세력들이 다 반대했잖아요. 언론도 많이 비판적인 입장이었고 행정시장 직선제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좌초된 것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는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의사결정이 좀 늦게, 예. 늦어졌죠. 그래서 이제 제가 도청을 나온 이후에 이제 그것이 좌초되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전 지금이라도 기초자치단체 장을 직선하는 문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어쨌든 지금 언론상으로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장성철 후보님의 구체적인 공식 공약이 약간 헷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을 직선을 하고요. 행정시장 직선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시장하고 기초자치단체장하고는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이고요. 예. 두 번째는 기초의회를 둘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 기초의회를 두지 않으면 이 기초자치단체장이 행정시장이 된 비슷한 유형의 그런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전 주민의 직선권을 보장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이 맞다고 보고요. 표현이.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도, 행정시, 읍면동 이 3계층 구조를 둘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도하고 자치구하고 2계층 구조로 가서 기초자치단체의 범위와 영역을 좀 소규모로 해가지고요. 한 7개, 10개 정도로 해가지고 자치단체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행정시는 없애고 읍명동도 통합을 해버리고 하는 2계층 구조도 한번 검토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7에서 10개의 관련된 기구는 법인격이 있는 조직인지 아니면 그냥 뽑는 데 의미를 두는 건지. 그거 부분은 법인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 재정권하고 조직 자주권 이 두 가지 때문에 예민한 거 아니겠어요? 예, 과세도 부과해야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주도 의회에서 특별한 논의들을 좀 해가지고요. 재정적인 자주성을 기초자치단체장이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상관없이 제주도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만의 모형을 만들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저 이 시간 되게 기다렸는데요. 네. 좀 숨 좀 돌리고 가겠습니다. 네. 네. OX 퀴즈를 준비를 했어요. 이거 주신 거. 네, 지금까지의 좀 긴장을 풀고 좀 웃고 가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OX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지체 없이 OX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논쟁에서 지면 밤잠이 안 온다. OX 들어주세요. X세요? 네. 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의외로 저 쿨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워낙 달변이시기도 하고 논쟁을 좀 즐기시기도 하고요. 논쟁할 때 보면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 에너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이제 저희 단점인데요. 네. 또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들면 막 자료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논리적 완벽성을 기할 때까지 대안 마련을 하지 않으면 답답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토론 과정에서 좀 나오는 건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좀 많이 숙였습니다. 논쟁은 좋아하지만 뭐 저도 쿨하게 인정한다. 뭐 네, 그러네요. 네, 네.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내 인생은 사실 실용적이지는 않다. OX 들어주세요. 실용적이었습니까? 네? 실용적으로 계속 사셨어요? 아, 그 뜻을 잘 모르겠네. 내 인생은 실용적이지는 않았다. 실용적이지 않았다. 네. 전 실용적으로 살았다라고 보는 거죠. 아, 실용적으로 살았다. 네, 네, 아, 네, 제가 네. 해석을 잘못했군요. 네, 네. 예. 간단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저는 제가 대학교 갈 때요. 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정치학과 정치를 하니까 정치외교학과 그냥 막 지원해서 간 줄 알아요. 저 이지만 붙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 정치학을 공부하다가 이게 재밌더라고. 이 정치학 자체가. 그 유명한 학자의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개념 규정을 딱 접한 순간부터 아, 이거 되게 매력 있네 하면서 제가 재수를 포기해서 정치학과 다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주 경실련 사무국장 할 때도 당시 어머니가 좀 아팠어요. 그 우울증이 있으셔서. 대학원 졸업 논문 쓸 때 왔다 갔다 하다가 졸업 논문 쓰고 한 1년만 쉬면서 제주에서 어머니 아버지랑 좀 살다가 진로를 모색하자 왔는데 이제 제주 경실련 대표님이랑 몇 분 만나서 뭐 제안 받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현실에 적당히 순응하면서. 예, 그래서 뭐 살았다 이런 그때 거네요. 네. 최적의 선택을 하면 그게 실용적 아닙니까? 그 뭐 아까 어떤 목표보다. 저희가 토론을 쭉 했지만 그 과정을 보시면 지금 후보님이 나는 실용적으로 살았다에 대해서 다 동의할 수 있으셨나요? 근데 그런 관점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충분히 인간적인 그 측면에서의 실용적인 삶 존중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정치 말씀하셨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사업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업도 결과적으로 보면 실용적으로 잘만 했다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도 성과도 내셨을 텐데 라는 측면에서 또 보면 실용적이지 않은 운영을 하셨나라는 생각도 들고 정치적으로도 아까 왕의 남자 수긍하시면서 맞다라고 하셨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실용적으로 그게 얼마만큼 효용이 있었을까? 하여튼 뭐 김 교수님 저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순간도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민운동 했죠. 또 공직 경험했죠. 기업 경영해봤죠. 또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강의도 해보고요. 또 농업경제학 박사과정 수료까지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실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지사 후보로서 현재 여기 앉아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참 실용적으로 인생 잘 살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실용적으로 빨리 지지율도 오르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다음 선거에도 출마할 의사가 있다. OX 들어주세요. O 드셨는데요. 어느 선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하는 거는 어쨌든 주민의 선택을 받아서 그 위임된 권력을 부여받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는 늘 선거를 나갈 마음의 준비와 정책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정치를 하면서 난 선거 안 나갈래. 그건 정치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시기에 내가 나가야 될 명분이 있는가, 또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자기 성찰이 전제되고 나서 출마 여부가 결정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번 도지사 선거 열심히 하고요. 또 제가 도지사 돼서 열심히 일하고.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다음에 선거 나갈 거냐, 어느 선거 나갈 거냐, 그거 고민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이걸로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예, 다시 좀 열띤 토론으로 이어가 볼까요? 제주 현안과 관련한 질문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도 강 대표님이 열어주실까요? 네. 뭐 논쟁을 하지 않은 걸 전제로 어쨌든 4.3 70주년을 맞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과제로 4.3 특별법 개정이 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의 오영훈 의원을 중심으로 한 대표 관련 법안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님을 중심으로 한 또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법안의 차이점 먼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안, 오영훈 의원 법안을 자세히 보시면 거의 중점 포커스는 보상에 가 있어요. 저희 법안은 진상조사와 보상 두 개가 병행이 돼 있습니다. 2003년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이후에 15년이 지났습니다.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나오지 않았지요. 예. 그것이 안 나왔던 이유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은 의원하고 힘을 합쳐서 발의한 거에 진상조사가 추가로 제대로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첫째, 개별 사건 조사 방식의 진상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규정 넣었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4.3 특별법에 있는 그 4.3위원회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죠. 이 조직 갖고는 그 진상조사가 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으로 바꾸고 거기에 사무처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해서 독립기관화된 조사 업무도 하고 보상 업무도 하는 그런 쪽으로 제주 4.3위원회의 성격을 바꾸자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또 하나의 차이점이 오영훈 민주당 법안에는 제주 4.3 사건의 정의를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봉기 이렇게 쭉 해서 그 4.3 진상조사 보고서의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정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어요. 근데 그 국무총리가 당시에 진상조사 보고서 제일 앞에 보면 역사적 평가에 맡기자는 말도 좀 있으세요. 그리고 진상조사 보고서 제일 마지막 결론에 보면 진상의 모든 면을 다 담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미완의 보고서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현재 단계에선 진상조사와 보상의 업무를 좀 더 하고 정의의 부분은 나중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4.3 특별법상의 정의를 기존 4.3 특별법에 있는 정의를 그대로 준용했다.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지고 네. 그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다음 질문으로 먼저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태희 교수님. 네. 뭐 제주 사회 이슈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영입법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4월 달인가요? 4월 23일인가 수기형 정책 논의가 시작된 걸 알고 있고 이 부분에서 우리 후보께서는 영리법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는 영리법원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한테 좀 유감스러운 거는 대통령 선거 때요. 영리병원 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제주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문을 보내야죠. 하지 말라. 정부의 뜻은 이렇다. 근데 원희룡 도정이 중앙정부의 뜻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전 원희룡 도지사한테도 좀 아쉬운 거는요. 제주에서 공공의료 체계가 일부 훼손되고 파괴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업을 왜 해야 됩니까? 그거 소신 있게 그냥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기 과정도 필요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수기를 한다고 하는 건요.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원자력 관련할 때 정부에서 했잖아요. 근데 영리병원에 대해서 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도 찬반이 논리였죠. 저는 그래서 영리병원은 기본적으로 저기 들어와 있는 병원이 내국인도 출입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이 주면 네, 후보님 안 된다고 정리 좀 생각합니다. 해주시죠. 예, 그래서 그런 건 숙이고 뭐고 할 게 없고요. 그냥 영리병원 하지 말자. 네. 그렇게 해서 끝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장성철 후보님께서 유권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마지막입니까 지금? 네, 시간이 벌써 어느덧 지금 마무리 발언,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30초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네. 지금 제주 사회가 겪고 있는 이 극심한 소득 불균형의 위기 상황은 제주 공동체의 존립 그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불균형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단순히 어떤 정책 하나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 재정 정책, 복지 정책, 그리고 일자리 정책 이런 게 다 어우러져야 되고요. 원희룡 지사께서 공공부문, 공무원 증원 이런 거 해서 10,000개 일자리 만드신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제주 경제 파탄 납니다. 민간이 창의성과 역동성이 살아있게끔 하면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이번 제주 지방선거를 통해서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소득 불균형의 위기 극복의 시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실용과 개혁의 리더십이 준비된 저 장성철 도민 여러분 선택해 주시면 충분히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후보자의 철학과 비전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듣는다 4번째 시간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문대림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